하나씩 살펴봅시다. 하나씩. 그 PF 부실 증가, 고금리 리스크 관리, 이거는 우리가 많이 다뤘죠. 이건 이미 영상에서 많이 다뤘던 거잖아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사실 그 인플레이션은 좀 지금 최근에 좀 잦아들고 있긴 하고, 요거는 제가 금리하고 엮어가지고 좀 방향성을 좀 더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기로 했죠. 왜냐면 이게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미국 이슈도 있고요, 일본 이슈도 있고,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봐야 돼요. 왜냐, 국제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통화정책의 조절이라고 하는 게 서로 맞물리게 되면서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율이 즉각적인 어떤 조정이 일어나고요. 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가지고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돈을 풀면 같이 돈을 풉니다. 왜냐, 같이 돈을 안 풀면은 손해잖아요. 같이 돈을 풀었어요. 근데 만약에 긴축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얘들이 따라갈 건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환율도 바뀌고 변화가 생기거든요. 근데 오늘 예를 들어 한국경제신문 1면만 봐도 어때요? 미국은 이제 9월 달에 예를 들어서 금리의 어떤 피벗, 그러니까 전환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가지고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틀렸습니까? 금리 낮춘다고 작년부터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모른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뭐라 그랬어요? 채권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왜? 이렇게 딜레이 됐던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중론을 펼쳤잖아요. 에나만 쌀 때 산다, 제가 이렇게 말했죠. 근데 에나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분명히 에나 계속 저는 삽니다, 에나 삽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왔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복합적이어서 예상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금리가 전환되는 시기에는 항상 이게 은행의 시험 문제 내지는 PT 이런 주제로 나왔었어요. 2008년도 7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은행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냐, 출구 전략, 엑시트 플랜, 유동성의 회수, 그게 미치는 은행의 영향, 어떻게 대비할 건가, 그게 가장 많이 나왔고, 그 시그널이 금리의 피벗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9월 달부터 딱 나온다고 하면 마침 여러분들이 면접 가기 위한 그 시즌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봐야 되고, 그거는 좀 더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한 겁니다. 자, 근데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게, 고객이 와가지고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물가가 너무 오르고 나 화폐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돈이 예전 같지 않다, 같은 돈 갖고 구매력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 뭐 좀 대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보통 특히 인플레 시기에 사람들이 뭘 사라고 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죠. 실제로 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그럼 다시 돌아가서 좀 더 선명하게 이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려야 되거든요. 이 메커니즘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경로가. 자, 왜냐면은 이 10,000원짜리 주식을 샀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배당을 갖다가 500원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몇 배입니까? 20배죠. 이게 이익이 증가해가지고 한 800원이 됐다고 칩시다. 뭐 800원이 되면 20배 하면 얼마예요? 이거는 한 주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차액이 얼마가 된 겁니까? 이거는 좀 극단적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이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가치가 높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기업의 어떤 경쟁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들의 탄력성,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이걸 올릴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각기 다 달라지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반영된 게 아닌 거를 감안하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면 어떤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오히려 더 비용이 더 높아져 가지고 손해를 보는 것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구분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고객들이 물으면 이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이해시키기 어려운 구조인가요?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럼 고객들이 왜 투자해야 되죠?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에 따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 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투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 투자 파트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고 계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아주 얄팍한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할 얘기는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거 다 얘기하면 학교에서 이거 한 시즌만 해도 한 학기 동안 해도 다 못 배워요.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법들 얘기하면서 하면은, 근데 그까지는 우리가 깊숙하게 알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근본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트렌드였기 때문에. 근데 어때요? 지금 CPI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 월별 물가 상승률이 지금 반전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잡힌다라고 하는 시그널에 따라 가지고 이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계속 쭉쭉 발표가 될 것 같고 8월하고 9월달 이렇게 살펴보면은 금리의 향방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경기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은 2분기 연속이나 이런 지표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당장 지금은 이 시그널이 그렇게 뭐 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모든 시그널을 미리 다 받아보는 건 아니지만
아시겠죠? 이거는 모니터링 하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금리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은행의 핵심은 뭡니까? 중앙은행의 핵심 기능이 뭐예요, 여러분? 물가 안정이죠.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금리를 하락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반대의 시각들도 존재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금리를 내리게 되는 시즌이 언제일지는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겠지만 금리를 내리는 게 좋은 시그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 경기가 지금 꺾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리를 좀 낮춰서라도 경기를 좀 더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뭐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금리의 변화가 또 뭐에 영향을 미칩니까?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다음에 디폴트 확률 영향을 미치고 은행의 가산금리, 은행의 수익, 순이자 마진, 그 다음에 연체율 이런 거에도 그 파급 경로에 따라서 쭉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꼭 지켜보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리스크 관리 우리가 다뤘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리스크 관리 영상을 보시면서 은행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꼽아보면 뭡니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기존에 나가 있는 여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모니터링 강화하고 그 다음에 감액을 시키거나 채무 구조를 좀 더 바꾸거나 아니면 보증서를 쓰거나 아니면 뭐 담보를 설정한다거나 IoT 같은 걸로 모니터링 한다거나 ERP 시스템 연결해가지고 걔네들이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내부 사정을 좀 더 깊숙하게 파악을 한다거나 뭐 그 어떤 심파일러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파일러를 관리를 한다거나 그런 점들을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솔루션을 명확하게 갖고 있으면은 이 주제가 나오면 그냥 거기다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자, 요까지가 이슈였었고, 자,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 1S 손실 사태에 대해 가지고는 ELS의 개념이 무엇인지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요것도 말씀드렸죠. 금융권 횡령 사건의 발생, 내부 통제 시스템의 어떤 부재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은행장이 그때 언론 인터뷰하면서 딱 뭐라고 했습니까? 백브리핑 하면서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다 이렇게 딱 워딩을 했죠. 제가 수업을 그 이전에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수업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육 얘기 절대 꺼내지 말라 그랬죠. 왜요? 그럼 지금까지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까지 교육 다 했어요. 교육을 했는데도 그 일이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강조했던 게 애시당초부터 그런 일을 못하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이런 스캔들이 일어났었던 과거의 사태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영국의 베어링 은행이 싱가포르에서 그 고베 지진 때 파생상품 거래하다가 파산했던 사건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서 시스템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CBDC라든지 어떤 담당자를 분리하던지 아니면 뭐 명령 휴가를 보낸다든지 순환보직을 시킨다든지 그죠? 아니면 문서 위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게 다 공통점이기 때문에 문서를 애시당초부터 위조하지 못하게끔 검증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맞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핵심 키워드는 뭐였다? 사람에 기댈 게 아니고 윤리의식에 기댈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못하게끔 막아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챗 GPT부터 AI 트렌드. 자, 이거는 제가 이전에 카카오뱅크 나왔을 때부터 카카오뱅크 주가 제가 정확하게 맞췄어요. 저점을 목표 주가. 제가 15,000원이라 그랬죠. 진짜 15,000원까지 딱 갔거든요. 카카오뱅크가 낼 수 있는 어떤 이익의 어떤 한계점 이런 것들 쭉 말씀드렸죠. 자산 관리도 안 되고 기업 금융도 안 되고 인간 간의 어떤 교감이나 안정감을 주고 이런 것들을 못 한다고 거의 대부분 편의성이나 거래 조건에 기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한계가 있다. 성장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시중은행들을 뛰어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은행들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도 이미 있었지만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금융회사를 넘어서는 회사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은 카카오가 그 이상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를 봤었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면접 때도 많이 출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워딩을 하면 이렇게 말하기로 했잖아요. 카카오뱅크가 땡땡은행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100년은 더 걸릴 거다. 이렇게 워딩을 하면서 그걸 넘어가자고 했었고 실제로 그 이후로 카카오뱅크가 막 엄청난 두각을 나타내고 실적이 높아졌나요? 여전히 기대감이 있지만 고평가됐다라고 저는 여전히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거기서 넘어가서 AI 면접이 있었는데 AI 면접에 대해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완결하지 않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실제로 제가 코로나 때 AI 면접 많이 할 때 이거 택도 없는 소리니까 앞으로 없어질 거라고 했고 실제로 없어졌죠. 왜냐? 제가 써보니까 말이 안 돼요. 키스비도 안 되고 시리도 안 쓰잖아요. 그거랑 뭐 똑같습니다.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반박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
제 말이 맞으니까요. 그리고 AI 지금 뭐 여러 가지로 AI가 나와가지고 뭐 노래 부르고 그림 그려주고 뭐 동영상 만들고 오케이. 그거는 되게 나이스하게 되더라고요. 좋아요. 근데 좀 창작을 해야 되는 영역이나 인간의 교감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 같은 경우는 AI가 어땠습니까? 저는 이때부터 뭐라 그랬어요? AI가 너무 지금 고평가돼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죠. 제가 갑자기 말았습니까? AI 주식들도 지금 어때요? 고평가다라는 겁니다. 그걸 공급하는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긴 있는데 뭐 그 회사들마다 서비스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러면 좀 한정지어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은행, 뱅킹 인더스트리에서 쓰고 있는 AI 어때요? 여러분들 AI 그 자동 응답 기능 고객센터 전화했었을 때 그 반응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만족스러웠나요? 저는 그냥 사람 찾습니다. 못 알아듣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뱅킹 인더스트리에서는 제가 봤을 때 좀 어려울 것 같고, 그죠? 여러분이 모의어진 심사하고 이런 거 자산관리 쪽에서 대해서 알아보니까 어때요? AI하고 신탁 상담할 겁니까? 가업 승계를 얘기할 거예요? 어느 자녀에게 얼마만큼 이렇게 할 것인지, 부동산 신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AI하고 상담할 겁니까? 되나요? 저는 안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이 퇴직하기 전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금융도 어때요? AI가 될 것 같아요.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사장님하고 앞으로 산업 사이클이 어떻게 되니까 우리가 설비 투자를 언제 하고 그다음에 외환 거래를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상담을 하면서 관리를 해줄 수 있나요? 아니 지금 내가 고객센터에서 아주 간단한 것도 지금 못 알아듣는 애들이 그걸 한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뱅킹 인더스트리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결론은 AI를 활용하는 게 우리의 맞지 AI의 대체가 되거나 아니면 AI에 기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아주 일관되게 들었고, 이어령 교수의 그 AI에 대한 어떤 식견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이어령, 빅퀘션 AI, 이어령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유튜브에 영상이 나오니까 그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AI하고 똑같이 경쟁하지 말고 AI 위에 올라타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 핵심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거를 뭐 은행 비즈니스 또는 은행 그 어떤 업무에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 있는 얘기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AI까지 여기까지 했고, 왜냐면 AI가 계속 이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는 그 리포트들을 보시게 되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죠? 아니 그리고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리포트들도 보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무슨 전략이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리포트 안 써요. 지가 그 사업하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뭐예요? 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 이런 거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면 뭐냐? 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근데 그게 미공개 정보도 아니고 공개 정보인데 사람들이 그걸 읽어보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PT를 갔었을 때 너 AI를 어떻게 활용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누가 어떤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근데 근거를 어떻게 드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감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사례 같은 것들을 1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 말의 무게가 좀 안 실릴 수도 있겠죠. 해외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걸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우리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서비스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료에 있는 얘기만 그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료 해석을 열심히 하래.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자료 열심히 해석하면 뭐예요? 거기 있는 거 그대로 말할 거면은 면접 왜 봅니까? 아닌가요? 이 틀린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기 자료를 열심히 봐가지고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옮겨 놓을 거면 면접 왜 보냐고요.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런 걸로 사람 설득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지지난해까지 여러 가지 PT 면접에 이런 걸 했었을 때 사람들이 되게 스무스하게 잘했잖아요. 후기를 보시면은. 근데 왜 그렇겠어요? 제가 보라는 대로 그 자료를 다 보고 이해하고 다이제스트를 하고 본인만의 언어로 다 재정립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이 시점에 안 하면 가능해지겠어요? 보세요. 분명히 제가 말한 대로 될 거예요. 8월달 말 정도 되면 뜹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올 스탑하고 자소서만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면접까지 가기 전에 뭐 필기시험 보고 자소서 쓰고 한다고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편안하게 그러면 그 자료를 다 보고 이해하고 막 그런 짓을 한다? 가능할까요? 안 가능하거든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하라는 겁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지금 해야 돼요. 아시겠죠?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하루에 1시간, 1시간 반, 주말에는 조금 더 많이, 그 정도만 투입하세요. 그리고 제가 보라는 거 보고,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다른 사람 이기기 힘듭니다. 이게 합리적인 프로세스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한 이슈들이 실제로 그렇게 출제가 됐던 이유가 제가 이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시간이 더 지나면은 좀 더 선명해지는 주제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아예 찍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나오나 안 나오나 여러분이 보세요. 예. 맞죠? 이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저는 일단 요게 여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 목적상은 좀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시험 목적상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키워드에 좀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키워드. 그림자 금융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거냐면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뱅킹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규제 산업이에요. 그 다음에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뭐 바젤 협약에 따라 가지고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시회계 기준 이런 게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다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파생상품 거래까지 다 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 알 수 있겠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니까. 근데 뱅킹 인더스트리 이외의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공시 체계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겠어요? 어떤 기업끼리의 사인 간의 어떤 그 계약에 의한 자금 조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죠? 뭐 기업 어음, 그죠? 아니면 뭐 전자단기 사채, 뭐 근데 이 정도까지도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요즘은 예를 들어서 그 자금 조달하는 어떤 수단이나 아니면은 상품 세일즈가 일어나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상거래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상품권 같은 것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화폐에 준하게 이용이 되고 있고 정말 많은 페이들이 있고 상품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도 경제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급결제 시스템이나 거래가 다원화되면서 되게 확장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은 사실 정교화된 어떤 금융 통제 시스템 내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풍선 효과가 생겨가지고 이런 제도권 밖으로 나가면서 규제받지 않은 어떤 방종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사실 있었었는데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번 사태가 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림자 금융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한번 꼭 여러분들이 요 글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글은 요겁니다. 우리 블로그에 가셔가지고 아시겠죠? 요거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읽어보셔야 되고 지금 하나에서 하나금융연구소에서 2024년 4월 12일에 나온 겁니다. 이 보고서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금융 플랫폼은 특별한가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놨고 금융 플랫폼에 대한 정책 방향, 그죠? 이게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나오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독과점 이슈가 있었고 이거는 모든 분야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아니면 카카오 같이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것들 때문에 이슈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카카오 택시를 다르게 차등적으로 코를 적용하게 되면서 그거를 규제하자고 하는 것들이 나왔고 카카오가 그것 때문에 되게 곤욕을 치렀었죠. 그 다음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틱톡 이런 플랫폼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것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죠. 그죠?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였고 여기 읽어보시면은 여기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금융 플랫폼은 금융회사에 비해 주어지는 규제 강도가 약해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 TMF 얘기하는 거죠. 그죠? 특히 최근 급격하게 페이 충전금이 증가하나 플랫폼은 유동성 리스크에 취약해서 일시적인 대규모 유출입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약 플랫폼이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경우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 딱 그 얘기잖아요, 지금.
거기 지금 그 핵심이 뭐냐면 얘네들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상품권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중개를 해주면서 정산 지급 불능에 빠지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상거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급 기일이 예를 들어서 60일 정도 되면 그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역시 사적 금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세 제도 같은 경우도 어때요? 우리나라의 섀도우 뱅킹 사적 금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상거래인데 금융이 들어간 모델인 거죠. 그죠? 지금 그 일이 딱 그대로 터졌잖아요. 그죠? 특히 페이 충전금이 외부 예치 규제가 없는 경우 그림자 금융으로 흘러갈 개연성이 높고, 예치 규제로 페이 충전금이 예금 신탁 등 금융권으로 대거 유입될 경우 금융권과 연계성이 강화되어 빅테크의 실패로 대규모 인출 발생 시 금융회사에 직접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금융 플랫폼의 그 펀딩 상품이 대형화되자 주요국은 금융 안정성을 위해 규제 및 인프라를 도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이게 복잡하긴 한데, 걔들이 펀딩한 돈을 니네들이 직접 쓰지 마라. 은행에다가 담아놔라. 신탁을 해라.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걔네들이 돈을 그 상품권을 미리 선결제 받아서 땡긴 거 하고, 그 다음에 정산 안 해주고 그 돈 갖고 뭐 했어요? 그 익스프레스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어서 그거 상장하려고 하다가 그게 실패하면서 다 빠그라지게 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걔네들이 그 돈을 직접 움직이지 못하게 됐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애시당초부터 그런 일을 못했겠죠. 시스템적으로 막혔겠죠. 이게 규제의 사각지대였다는 거죠. 금융을 하고 있지만 금융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안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행위별 규제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 예를 들어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산운용사가 구조를 우리가 투자자산운용사 같은 거 공부해 보시면은 자기들이 직접 주식을 운용 지시만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유가증권은 누가 갖고 있냐? 신탁, 사무수탁 회사. 얘네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용 지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산운용사는 그렇게 돼 있지만 얘네들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은행이 가지고 있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오히려 이걸 더 기회 삼아 가지고 상거래에 더 깊숙하게 스며드는 어떤 구조를 짜면은 은행이 빅블러 현상에 대응하면서 더 치고 나갈 수 있다.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저도 연구를 해봐야 되는 구조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머지 리포트들도 여러분들이 천천히 다 한번 읽어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내가 한번 소화해보겠다 이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정립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차이점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